올해 들어 도서관을 자주 가고 있습니다. 별다른 준비나 계획도 없이 퇴직을 맞았기에 인생 재충전을 핑계대고 있지만 사실 처음엔 무척 어색했어요. 학력이란 말을 꺼내기조차 변변찮다 보니 60이 다 되도록 이제까지 와본 적이 없는 데다 더군다나 멀쩡한 평일 대낮에 그런 데를 드나들기 정말 멋쩍기만 하더군요. 하지만 아직 꽤 남아있다고 자부하는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제대로 활용될 곳을 찾아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데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으로 시간 날 때마다 향하다 보니 어느새 자연스러운 습관처럼 돼버렸습니다. 집에서 30분쯤 걸어가면 수많은 책은 물론 일간신문 수십 가지와 각종 간행물의 팜플릿 등을 통한 정보 자료를 얼마든지 접할 수가 있습니다. 집에선 가족들 때문에 차례가 돌아오지 않는 컴퓨터와 수많은 장서와 읽고 적으며 생각할 내 영역이 넉넉하게 주어지니 참 고마운 곳이죠. 비록 외진 산골 태생이지만 저는 어릴 적부터 책을 좋아했었습니다. 밤이면 친구가 사는 산 너머에까지 밤마시를 다니곤 했었죠. 그 친구한테만 가면 정겹게 나눌 얘기가 있고 무엇보다 성공하여 도예지로 나간 그의 삼촌이 남겨놓은 책들이 많아서 얼마든지 빌려올 수가 있었습니다. 밤길이 멀고 무서워도 여우는 푸른 별을 보며 책을 품고 돌아오는 마음은 늘 뿌듯했었습니다. 그런 추억으로 오늘도 도서관 책 마시를 가는 것이죠. 얼마 전의 일입니다. 일찍 온 노안 때문에 돋보기를 껴서 피곤한 눈을 쉴 겸 창밖을 바라보는 내 시야에 우연히 한 장면이 들어왔어요. 건물 뒤편의 외진 목련나무 밑에서 한 젊은이가 쭈그리고 앉아 도시락을 먹고 있었습니다. 무슨 죄라도 지은 사람인 양 당당하지 못하고 남의 눈길 피해 식은 밥을 먹고 있는 청년 바로 앞에 앉아 오르내리는 숟가락질 넘보며 입맛 다시는 떠돌이 개한테 절반쯤을 나눠준 뒤 꾸역꾸역 점심을 마치자. 그는 남이 볼세라. 그릇을 챙겨 서둘러 일어서는 겁니다. 돈 1,000원 남짓이면 먹을 따끈한 컵라면을 파는 구내식당 한쪽 자리에서 먹는다고 사실 뭐라 할 사람은 없는데도 스스로 도피처를 찾는 앞길 창창한 젊은이 같았어요. 내 생각일 뿐이지만 그는 아마 도전에 실패했을 것 같았습니다. 입시든 뭐 취업이 안 됐든 눈물 젖은 밥을 일부러 먹어보려고 작심을 했거나 나약해질까봐 자신을 혹독하게 다잡는 중일지도 모릅니다. 밖은 아직 바람 차가운 겨울인데 말이죠. 측은지심을 넘어 왠지 모르게 내 가슴에 요즘이 대신 무너졌습니다. 한창 일할 젊은이들이 대낮에 도서관이 터져나가도록 넘치는 게 아까운 국력의 낭비란 생각이 들면서 그래도 이렇게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미래를 준비하는 이들이 많아 장래가 밝구나. 뭐 그런 의미도 되겠지만 나 또한 어느 날 갑자기 그들 속에 끼어들어 경제가 아닌 경쟁을 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며칠을 두고 지켜보니 그는 매일 점심을 그 나무 밑에 쭈그리고 앉아 그렇게 때우더라고요. 덩달아 나도 따뜻한 점심을 사 먹기 망설여져서 끼니를 넘겼다가 집에 와서 먹곤 했습니다. 그와 간간히 마주칠 때마다 눈길이 가고 속으로는 안쓰러웠죠. 그러던 어느 날 홀로 도시락을 먹고 안으로 들어오는 청년을 발견한 나는 자판기에서 꺼낸 캔 커피를 마시라고 건넸습니다. 얼떨떨한 듯 망설이던 그는 두 손으로 공손히 받으며 목례를 하더군요. 이튿날 열람실에 앉아 책을 읽는데 조용히 다가온 그가 커피를 놓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아이 참 이런 답례를 바란 건 아니어서 멋쩍었지만 뭐 그렇게라도 안면을 익히게 된다 하고 생각하니 기분은 참 좋았어요. 그렇게 우린 가끔씩 커피벗이 되었죠. 얼마 뒤 늦은 오후 커피를 들고 찾아온 청년이 말을 건넸습니다. 자기가 원하던 좋은 직장에 취업이 됐다는 거예요. 마치 내 자식의 일처럼 기뻐서 진심 담은 축하의 말을 해주고
마지막 커피를 마신 다음 헤어졌습니다. 그 이튿날부터 청년은 도서관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아직도 많은 청춘들이 남아있고 저들도 잘 돼서 어서 여기를 떠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유난히도 추웠던 겨울이 끝나가네요. 비록 내게는 우울한 동면이었지만 도서관을 떠난 차가운 도시락 청년을 비롯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희망이 곧 다가올 겁니다. 두 번째 사연. 아들이 중학교에 입학한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품에 안기던 녀석이 어느새 교복을 맞춰야 할 나이가 됐다. 바쁘다는 핑계로 초등학교 졸업식에도 끝내 얼굴을 비추지 못했다. 졸업식 날 용돈이나 쥐어보내고 나서 아쉬운 내색 하나 없는 아들의 표정에 오히려 내 가슴 한구석이 허전해졌다. 그래서 교복 맞추는 날만큼은 꼭 함께 가겠다고 마음을 먹었다. 아들은 또래보다 키가 큰 편이다. 초등학교 내내 학년에서 제일 작은 축에 들었던 나와는 영 딴판이다. 솔직히 그게 다행스럽다. 작은 키 때문에 얼마나 많은 눈물을 삼켰는지 지금도 그 시절 나를 괴롭히던 얼굴을 떠올리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진다. 탈의실에서 교복을 갖춰 입고 나오는 아들을 보는데 중학생이 아니라 당장 장가를 보내도 될 것 같았다. 결제를 마치고 가게를 나서는데 아들이 슬쩍 한마디 던진다. 교복이 꽤 비싸죠? 그러더니 이번에는 내게 묻는다. 아빠도 교복 입으셨어요? 나도 교복을 입었다. 정확히 30년 전의 일이다. 그 시절 친구들이 교복을 맞추고 가방을 사고 새 운동화를 신고 다닐 때 나는 아버지와 단둘이 집에 있었다. 몸이 편찮으신 아버지는 며칠째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하셨고 고가는 이미 바닥난 지 오래였다. 지난 겨울에는 땔감이 없어 갯벌에 나가 마른 풀뿌리를 뽑아다 불을 때웠고 그마저도 떨어지자 입던 옷가지를 하나씩 불쏘시개로 썼다. 그렇게 겨울을 나고 나니 남은 건 바지 한 장뿐이었다. 겨울철 낮은 짧았지만 아이들과 뛰어노는 시간은 길었다. 배가 고픈 줄도 모르고 온종일 쏘다니다가 친구들이 저녁 연기를 따라 하나둘 집으로 돌아갈 무렵이 되어서야 비로소 젖은 옷과 텅 빈 배가 느껴졌다. 질척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아버지는 차가운 방 안에서 묵묵히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옷이 흠뻑 젖어 들어와도 늦게 들어와도 아버지는 한 번도 나를 나무란 적이 없었다. 집에 돌아와도 추위와 허기는 똑같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아버지도 잘 아셨으리라. 다만 내일은 못 놀겠구나 하고 낮게 중얼거리실 뿐이었다. 그날 밤 냉기가 가득한 방에서 젖은 바지는 나란히 꽁꽁 얼어붙었다. 다음 날 아침 친구들이 대문 앞에서 나를 불렀지만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그 하나뿐인 바지가 아직 얼어 있었기 때문이다. 바지가 없어 못 논다는 말은 차마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모른 척 숨죽이고 있었다. 놀지 못하는 날은 추위도 허기도 2배로 느껴졌다. 그런 처지에 교복은 꿈도 꿀 수 없었다. 입학식 날 친구들은 저마다 새 교복을 입고 교실에 앉아 있었고 나는 홀로 사복 차림이었다. 당연히 불려나가 매를 맞았다. 등록금을 못 냈다고, 육성회비가 밀렸다고, 책값을 내지 못했다고 맞았다. 배우러 다니는 건지 맞으러 다니는 건지 알 수 없는 학교가 그저 무섭기만 했다. 여름방학이 끝나도록 나는 여전히 교복이 없었다. 그러다 방학 막바지에 어느 집에서 아들이 입던 거라며 내 몸집보다 훨씬 큰 교복을 건네줬다. 이제 더 이상 맞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처음으로 아버지도 웃으셨다. 더운 날씨에도 두툼한 겨울 교복을 껴입고 다녔지만 그게 조금도 괴롭지 않았다. 등록금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교복 위로 맞는 매는 그래도 덜 아팠다.
그렇게 반년 남짓 그 교복을 입고 다녔는데 다음 해부터 갑자기 교복 자율화가 시행됐다. 어이가 없었다. 이번에는 사복을 입지 않았다고 또 매를 맞았다. 그 사이 몸이 자라 입을 사복 한 벌 없었던 나는 졸업할 때까지 그 교복을 조금씩 뜯어 입으며 버텼다. 1년 전에는 교복을 입으라고 매를 들던 선생님이 이듬해엔 교복을 벗으라며 또 매를 들었다. 그래도 그 낡은 교복 한 벌이 나를 졸업장까지 데려다 주었다. 졸업 뒤에는 아버지 방 군불이 되어 사라졌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아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내가 들고 있던 교복 쇼핑백을 달라고 손을 뻗었다. 그랬어. 아빠가 들게 하고 막으려는데 아들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 저도 들 수 있어요. 비싼 교복이니 열심히 하라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탈 없이 지내라고 한마디 얹으려 했는데 그 말이 굳이 필요 없겠다 싶었다. 세 번째 사연. 저는 여직원이 압도적으로 많은 부서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팀만 해도 여직원이 12명인데 남자라고는 부장님과 저 딱 둘뿐입니다. 누나들 사이에서 자란 외아들이나 이모 고모가 유독 많은 집안의 남자들이라면 아마 이 느낌을 바로 알 겁니다. 그 기세에 눌려 점심 메뉴 하나 마음대로 고르지 못하는 그 답답한 말이죠. 그나마 제가 부장님 대신 용기를 내어 앞에 청국장집이나 새로 생긴 식당은 어때요? 하고 운을 띄워봐도 돌아오는 대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청국장은 옷에 냄새 배서 싫고 중식은 칼로리가 너무 높다는 겁니다. 결국 일행은 어김없이 채식 정식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건강을 생각한다고 하니 못 이기는 척 따라갑니다. 식사를 마치고 사무실에 돌아와 믹스커피라도 한 잔 타려고 하면 이번에는 커피 전문점으로 가자는 말이 나옵니다. 믹스커피는 프리맛 때문에 살이 찐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커피 한 잔 마시는 것조차 눈치를 봐야 하는 신세지만 그래도 따돌림 당하는 것도 아니고 자리를 함께 만들어주는 것만으로 감사하자 싶어 하루하루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크고 작은 서러움 속에서도 딱 하루 진심으로 행복한 날이 있습니다. 바로 밸런타인데이입니다. 12명이 저마다 초콜릿을 하나씩 챙겨주거나 큼직한 바구니에 잔뜩 담아 건네주기도 합니다. 다른 부서 사람들이 부러운 눈길을 보낼 때면 살짝 어깨도 으쓱해집니다. 문제는 그 뒤입니다. 초콜릿을 건네면서도 화이트데이 이야기를 빠뜨리는 법이 없거든요. 여자친구한테만 잘해주면 차별이라는 말도 덧붙입니다. 결국 화이트데이가 되면 12명 몫을 제가 혼자 다 챙겨야 합니다. 부장님은 그런데 지갑을 10분이 아니니까요. 거기에 더해 요즘 직원들 사이에서 오가는 이야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포장만 크고 내용물은 별 볼 일 없는 사탕 바구니는 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기들은 직접 포장하고 손으로 만들기까지 하는데 왜 남자들은 매년 커다란 인형의 사탕 바구니냐고 합니다. 그 말 끝에 꼭 한마디가 붙습니다. 정대리님 잘 듣고 계시죠? 저를 콕 집어 말하는 게 분명합니다. 뭔가 특별하고 정성스러운 걸 원한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여자친구도 아닌 12명에게 일일이 특별한 선물을 어떻게 다 준비합니까? 그러고 보니 정작 여자친구에게서 받은 밸런타인 선물은 마트에서 산 초콜릿 하나였습니다. 거칠애보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더니 화이트데이에는 사탕 말고 가방을 갖고 싶다고 합니다. 마음을 표현했으니 이제 제 마음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정성껏 준비하면 구식이라 욕을 먹고 돈을 써야 비로소 인정받는 세상이 된 건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요즘은 달력에서 3월을 보기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립니다. 12명의 직원의 여자친구까지 어떻게 하면 다들 만족할 수 있을지
도무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머니 살아계실 때도 사탕 한 번 사드린 적 없는 불효자가 이제는 밤새 편지를 써야 하는 건지, 포장이 간사해 보이는 사탕을 인터넷으로 뒤져야 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모른 척하고 눈총을 감수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그나저나 여직원들 틈에서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말투나 행동도 조금씩 달라진 것 같습니다. 수다가 늘었다고 여자친구가 핀잔을 줄 정도입니다. 부디 현명한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네 번째 사연.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날이었습니다. 몸은 천근만근이었고 겨우 씻고 누워 눈을 감으려는 찰나 초인종 소리가 울렸습니다. 이 시간에 누구인가 싶어 문을 열었더니 한 손 가득 보따리를 들고 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미리 연락 한 번 없이 그냥 오고 싶으셔서 오신 거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손수 쑤신 도토리묵을 비롯해 이것저것 먹을거리가 가득했습니다. 어머니는 채 안으로 들어서기도 전에 요즘 감기 조심하라고, 독감이 무섭다더라고 걱정부터 하셨습니다. 저야 괜찮다고 오히려 어머니가 건강 챙기셔야 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한숨을 내쉬시며 당신은 한평생 살 만큼 살았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더니 손발 자주 씻으라, 바깥에서는 마스크 꼭 하라, 마치 어린아이에게 타이르듯 한 가지 한 가지 당부를 늘어놓으셨습니다. 40이 다 된 아들이지만 어머니 눈에는 여전히 챙겨줘야 할 어린 것인가 봅니다. 한참 당부를 이어가시던 어머니가 문득 생각난 듯 주머니 깊숙이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내 내미셨습니다. 노령연금이랑 교통비 지원금이 들어오는 통장인데 잔액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숫자를 잘 못 읽으시는 어머니를 대신해 근처 은행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창구에서 통장 정리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 무심코 통장을 펼쳐봤습니다. 그 순간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길가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서 그냥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잔액이 거의 1,000만 원에 가까웠습니다. 빼곡하게 찍힌 입금 내역들을 하나하나 눈으로 쫓았습니다. 새벽같이 나가 청소 일하시며 받으신 월급, 철마다 배밭에 나가 허리 굽혀 받아 오신 일당, 자식들이 가끔 쥐어들인 용돈, 그리고 매달 꼬박꼬박 들어온 연금까지. 숫자 하나하나에 어머니의 지나온 세월이 담겨 있었습니다. 일찍 홀로 되신 뒤 고단한 시간을 견뎌오신 흔적이 그 낡은 통장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어머니께 통장을 돌려드리며 여쭤봤습니다. 이렇게 모아두시고 왜 안 쓰시냐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어디 구경도 다니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그 통장을 소중한 물건 다루듯 윗저고리 안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으시며 웃으셨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먹고 나다니기도 하니 걱정 말라고, 다만 조금 더 모아서 손주들 대학 갈 때 한번 보태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 끝에 작은 목소리로 가는 길에 노잣돈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이셨습니다. 저는 얼른 화제를 돌렸습니다. 여행 가고 싶으신 데 있으시면 경비는 제가 드리겠다고, 유럽 쪽은 어떻겠냐고 여쭤봤습니다. 어머니는 유럽이 어디냐며 피식 웃으시더니 이놈아 그렇게 말기가 어둡냐고 하셨습니다. 당신이 가시려는 곳은 내내 꽃 피고 새가 우는 아주 좋은 곳이라고 하셨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통장은 여행 자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떠나는 날 자식들에게 짐 하나 얹어주지 않으려고 평생 한 푼, 두 푼 모아오신 돈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나니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저도 몇 해 전부터 아내와 조용히 상조에 가입해 두었습니다. 어머니와의 인연이 닿는 날을 미리 준비해 두어야겠다 싶어서요. 그런데 어머니 역시 그날을 위해 혼자서 차곡차곡 준비해 오고 계셨던 겁니다.
야근하고 피곤한 아들 재우지 못해 미안하다는 말씀을 하시며 어머니는 일어나셨습니다. 택시를 불러 태워드리고 차가 모퉁이를 돌아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작아지는 어머니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한 가지 바람이 생겼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오게 될 그날이 아주 오래오래 길을 잃고 헤매다 오기를. 어머니를 모시러 오는 그 꽃상여가 고장이 나고 또 연착이 되어 몇 번이고 되돌아가기를. 그래서 이 모습을 오래도록 더 오래도록 볼 수 있기를. 오늘따라 하늘이 잿빛으로 내려앉아 있습니다. 비가 오려나 아니면 눈이 오려나. 어쩐지 하늘도 오늘 제 마음을 아는 것 같습니다.